11월 달 선거가 딱 당선되고 나면 미국 국채 분위기가 달라질 거예요. 지금처럼 전 세계가 오히려 미국 국가 부채를 걱정하는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경기를 부양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특히 미국 대통령은 통상적으로 2번 하잖아요. 앞부분은 뒤에 재선을 해야 된다는 이유 때문에 자신의 통치 철학을 100% 수용을 못해요. 왜냐하면 산토끼를 잡아와야 또 선거에 당선되다 보니 약간 속내도 숨기고 잘 지내볼게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대선이 재선이 되고 나면 마지막이니까 이때부터는 자기 하고 싶은 걸로 눈치 안 보고 부스트를 켜버려요. 안녕하세요, 부익남입니다. 오늘은 여의도 맨션의 박정호 교수님을 모시고 세계 경제와 또 우리나라 부동산 전망까지 다양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박정호입니다. 최근에 네. 또 막 그 환율이나 뭐 금리 해가지고 또 막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네. 아마 또 많은 분들이 또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뭐 이런 생각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요거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보니까 미국에서 뭐 물가지수가 조금 뭐 예상치만큼 나왔다 그래서 한두 달 전만 해도 되게 분위기 안 좋았는데 그렇죠. 다시 또 뭐 야 괜찮은 거 아니야 하면서 막 주가가 막 올라가고 막 그러고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주식시장의 흐름과 실물시장의 흐름이 늘 똑같지는 않습니다. 주식시장에 계신 분들은 무조건 선반영이라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뭔가 분위기가 있기도 전에 아니면 분위기가 있을 것 같은 냄새가 나야 나기만 해도 먼저 돈을 넣고 있어야 나중에 실제 그 현상이 도래했을 때 돈을 걷어들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CPI 물가지수가 조금만 분위기 좋으면 주가는 확 올라가고 조금만 분위기 안 좋으면 주가는 확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든 선반영하겠다는 니즈 때문에 그런 건데요. 실제 연준 위원들이 물가를 쳐다볼 때는 그냥 그 물가 수치 자체, 물가지수 자체만을 쳐다보는 거지 그것 때문에 미국 주가지수가 어떻게 될까 그거 쳐다보는 연준 위원은 단 한 명도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 예상치만큼 어떻게 보면 다시 낮아지는 추세로 돌아섰어요. 그렇지만 연준 위원들이 늘 말하는 건 뭐 누가 법적으로 룰을 정해준 것도 아니고 경제적인 어떤 이론으로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지만 오랫동안 관례로 2% 물가 상승률을 맞춰왔고, 그리고 전 세계 시장의 참여자들이 연준은 2%를 기준으로 물가를 관리하잖아 라는 기준점을 가지고 투자 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준점을 흐트러뜨릴 리가 없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2%에서는 한 1.5배 수준 되는 수준이니 상당히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 물가 지수를 좀 예상치만큼 나왔다고 해서 시장 특히 증시는 환호했지만 연준 위원들은 미동도 없을 거다. 약간 시장에 설레발일 수 있다. 예. 아 근데 생각해 보면 연준 위원들이 항상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데 예. 시장에서만 맞게 이러고 있는 게 아닌가. 맞아요. 아 그러면 아마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건 결국에 그래서 미국 금리 좀 언제 인하냐. 분위기 좋을 때는 막 6월도 한다 막 이러니까 지금은 예. 또 안 한다 이런 얘기도 왔다 갔다 하니까. 예. 교수님은 뭐 개인적인 뭐 견해로는 어떻게 보세요? 지난번에 제가 부익남 채널에 출연했었을 때 생각보다 올해 금리 인하 쉽지 않을 거라고 아마 말씀드렸던 게 있을 겁니다. 우리 유튜버들은 증거가 다 남아가지고 말할 때 참 조심스러운데 그때도 말하면서 그때 분위기와 달리 좀 쉽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저도 조심스러웠는데 지금도 저는 그 의견에서 크게 바뀌지가 않아요. 아직까지 6월 달까지 변화 없었고 저는 9월 달까지도 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것은 좀 과한 표현인 것 같다. 자, 그 이유도 똑같은데요. 금리를 조정을 하는 가장 큰 연준 위원들의 기준점은 물가하고 경기입니다. 자, 그런데 물가 아직 안 잡혔어요. 물가 아직 안 잡힌 뿐만 아니라 바이든 대통령은 정말 재선에 확실히 당선되기 위해서 아직도 경기 부양을 하고 있어요. 아니 도대체 물가를 잡겠다는 건지 아니겠는지 뭐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계속 돈을 쏟아붓고 있어요. 심지어 국채를 더 발행해서라도 경기 부양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정부에서는 계속 경기 부양을 하고 있는 찰나인데 미 연준에서 금리를 인하해버렸다? 물가도 안 잡혔는데 경기가 과열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경기 차원에서는 지금 미국 경기 안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 그다음에 물가도 안 잡혔는데 무슨 명분으로 금리를 낮출 것이냐. 지금 물가가 낮아지고 있잖아요. 낮아지고 있는 건 우리 그동안 지난번 아까 부익남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기대치와 달리 분위기 안 좋았던 거 연준의 그 어떤 전망과
달리 물가가 다시 올라갔던 거 봤잖아요. 그러니까 2%에 진짜 찍어주지 않으면 이게 다시 언제 올라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낮아지는 추세만 보고 금리 인하를 덜컥 단행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 그러면은 아마 많은 분들 또 궁금해하시는 게 아마 이걸 것 같은데 이 연관된 질문입니다. 네. 지금 뭐 다우지수도 막 4만 포인트 넘고 뭐 맞아요. S&P도 막 다 올라가고 거기다가 뭐 주가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지금 금 가격도 막 올라가고 은도 막 따라서 지금 엄청 올라가고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마디로 자산 시장에 막 다 올라가고 네. 특히 뭐 세계 증시 보면은 뭐 우리나라만 조금 힘들지 나머지도 막 다 올라가고 예. 있는데 그러면 도대체 이렇게 금리도 높고 다들 힘들다 하는데 왜 이렇게 자산 시장 막 올라가는지 하나하나 좀 쪼개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금값. 저도 요즘 야 금값이 정말 미쳤구나 생각이 들어요. 이 금값이 이렇게 천정부지로 올라가게 된 가장 큰 배경 중에 하나가 지금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돈을 계속 풀고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맥락이에요. 자 설명을 좀 드리면 요거와 같이 맞물려서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중국의 입장인데요. 중국은 최근 두 가지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딱 보고 났더니 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 미국이 그냥 전통적으로 경제 제재를 했었을 때의 수준보다 더 이번에 강도 높게 했거든요. 대표적으로 러시아의 올리가르히라는 일종의 러시아 재벌들이죠. 재벌들의 해외 계좌를 막는 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 계좌에 있는 재산을 압류했어요. 네. 요트도 압류하고 그리고 그걸 그냥 압류해서 가지고 있다가 전쟁 끝나면 돌려주는 게 아니라 매각해서 전쟁 자금으로 쓴다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지원해 준다고. 그렇죠. 그러면 이걸 봤었을 때 중국의 부호들이라든가 중국의 기업들은 대외에 있는 달러화로 인증되는 거의 국제적인 자산들은 다 달러로 표시되거든요. 이 달러로 표시된 자산들은 언제 미국이 계좌를 막을지도 모르고 그걸 본인들 마음대로 처분할 수도 있네. 이걸 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많은 자금들, 잉여 자금들이 야 이제는 달러로 표시되는 자산들을 취득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라는 걸 확실히 인식했어요. 그 뒤에 그들이 선택한 게 전부 금이에요. 그래서 중국의 어마어마한 부호들이나 회사나 또는 법인들이 금을 사재 끼고 있는 가장 큰 주체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중국 중앙은행입니다. 중국 중앙은행이 과거에는 국부를 뭘로 저축했냐면 미국 국채죠. 네. 당연히. 그런데 딱 봤더니 러시아를 우리가 도와주고 있는 상황에서 저것들도 갑자기 계좌 막아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국 국채 팔지도 사지도 못하게 하는 거 아니야? 그 걱정이 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중국은 국부를 미국 국채로 저장하기 위해서 미국 국채를 더 사들이는 게 아니라 금으로 저장을 급격하게 하기로 시작했어요. 중국 인민은행이. 그러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손 중에 하나인 중국 인민은행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부호가 많은 국가 중에 하나인 중국의 부호들이 금을 사재 끼는 가장 큰 이유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함께 맞물려 있는 게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 계속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미국 대선은요. 대선 선거 있기 3개월 전쯤에 종합주가지수와 대선 있기 한 3분기 전에 경기 지표를 보면 재선에 당선될지 안 할지가 뻔히 나와요. 지금같이 주가 좋고 지표상으로는 적어도 미국 경제가 좋으면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당선 확률은 88%예요. 원래는. 근데 요즘 이례적으로 이게 좀 지지도가 좀 떨어진 건 있지만 그래서 바이든은 이 숫자를 계속 유지하려고 국채 찍어서 돈 조달해서 경기 부양하고 있어요. 그럼 그 찍은 국채를 누가 사느냐? 전 세계에서 미국 국채 제일 많이 사는 나라는 두 나라예요. 일본하고 중국. 근데 중국이 쟤네들 선거에 지금 국채를 계속 발행하네? 이거 안 사주면 쟤네들 골치 아프겠는데? 그러면 이거 안 사주고 한번 버텨보자. 그러면 미국이 우리한테 관세 부과하고 뭐하고 이런 것도 조금 야 니들 왜 우리 국채 안 사? 네. 이렇게 하면서 좀 딜이 될 수가 네. 있거든요. 바로 그런 맥락까지 포함돼서 전부 금을 사는 걸로 바꿨고 그러다 보니까 금값이 전 세계에서 지금 천정부지로 뛰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른 국가들의 자산 가격이 오르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했었을 때 이 자산 가격도 금리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하죠. 우리 부동산이 네. 당연히 그런 것처럼요. 근데 전 세계에서 이제는 물가 잡는 거와의 싸움은 어느 정도 잦아들면서 이제 올 연말이든 아니면 내년 초까지든 금리 인하가 본격화될 것이다라고 다 예측들을 하고 있어요. 그 정확한 시점이 언젠지는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이미 스위스라든가 이런 국가들은 벌써 금리 인하 단행하기 시작했고요. 자 그렇다면 금리 인하하기 시작하면 자금 싸게 조달할 수 있으니 자산 가격에 풀이 붙겠죠 또. 네. 그래서 미리 지금부터 조금씩 이것도 선반영이에요. 미리 사두자라는 움직임이 불면서 자산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는 게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은 지금 궁금한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결국에 금값은 좀 그냥 단순히 그냥 유동성이라기보다는 네. 이제 수요가 갑자기 이제 몰리는 게 네. 전쟁 때문이라면 이게 조금 한동안 더 갈 수밖에 없는 그럼요. 그런 건가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의 부호들은 어떻게 보면 중국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가장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그 안전자산이 한쪽으로는 금으로 흘러갔고 한쪽으로는 가장 노른자위 핵심 지역 부동산으로 흘러들어갔어요. 그래서 중국의 뭐 삼성지급 도시들, 이성지급 도시들의 교외 지역은 부동산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추세인데 북경, 상해, 선전 등 일성지 도시에서 가장 핵심 지역은 부동산이 더 오르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같을 때는 가장 안전한데 돈을 묻어놔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결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중국 경제의 불안전성이 단기간 이렇게 해결될 것 같아 보이진 않거든요. 미중 간의 갈등 때문에. 그래서 중국의 금 수요가 촉발되는 전 세계 금 시장의 촉발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금은 가장 대표적인 산업재입니다. 앞서서 금값뿐만 아니라 은값이 같이 올라간다 금값이 지금 갑자기 말씀드렸잖아요. 올랐어요. 네, 그 두 가지가 같이 움직이는 경우는 드물어요. 이것도 상식처럼 알려드리면 큰 원칙을 알려드리는 거지 뭐 시기마다 원래 지표라는 건 차이가 있습니다. 원래 금은 불황일 때 가격이 더 오르고요. 은은 호황일 때 가격이 더 올라요. 산업재로서 은의 쓰임이 훨씬 더 보편적으로 넓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은 가격이 뛴다라는 것은 요즘 경기 좋은가 본데 뭐 물건 많이 생산하나 보네 이렇게 되는 거고 금이 불황일 때 뜨는 거는 야 요즘 뭐 불안하다 금으로 세이브 해놔야겠다 이런 인식이에요. 그런데 금은 아주 독특하게 산업재이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휴대폰 안에도 금 들어있는 것처럼. 그런데 은 가격이 뛴다라는 건 뭔가 수출도 살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뭔가 경기가 돌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특히 ICT 업종과 관련된 디바이스들 산업들을 중심으로요. 거기다가 그러면 은만 넣는 게 아니라 그 안에도 곳곳에 금도 있거든요. 그러니 금은 앞서 말씀드렸던 중국발 수요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산업 사이클 상에서도 또 수요가 촉발되니 금 가격 앞으로도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러면 또 하나 좀 궁금한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찌 보면 지금 엇박자가 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미국 연준은 이거 좀 물가 좀 잡으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선 돈 풀고 있으니까. 예. 그러면 이렇게 계속 가면 결국에 부작용 같은 게 이제 뒤로 밀려서 터지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터질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아마 자넷 옐런 같은 세계적인 학자들 아마 저보다 머리가 한 3배 이상 좋으실 분인 그런 분이 이걸 모르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 어떤 판단을 하신 걸로 보냐면 일단 선거는 이기고 보자. 우선 이기자. 네, 그래서 11월 달 선거가 딱 당선되고 나면 미국 국채 분위기가 달라질 거예요. 지금처럼 전 세계가 오히려 미국 국가 부채를 걱정하는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경기를 부양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네. 특히 미국 대통령은 통상적으로 2번 하잖아요. 네. 앞부분은 뒤에 재선을 해야 된다는 이유 때문에 자신의 통치 철학을 100% 투영을 못해요. 왜냐하면 산토끼를 잡아와야 또 선거에 당선되다 보니 약간 속내도 숨기고 이제 잘 지내볼게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대선이 재선이 되고 나면 마지막이니까 이때부터는 자기 하고 싶은 걸로 눈치 안 보고 부스트를 켜버려요. 그리고 역사에 남고 싶어서. 근데 바이든은 예전부터 경제와 관련된 사람이 아니에요. 중국 때려잡겠다, 국제 외교, 안보 이쪽에 오랫동안 통이었던 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한다? 재선용으로 경기 부양한 거라서 선거 끝나면 국채 발행 확실히 줄여서 미국의 국가 신인도 확실히 낮출 거고요. 그다음에 국채 발행이라든가 달러를 많이 유포하는 행위를 줄여서 달러 가치를 높인 다음에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지위를 다시 올리는 그러니까 외교, 안보, 국방 이런 쪽에 의사결정을 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국채 발행이 잦아들면서 분위기 완전 바뀔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정부에서 돈을 덜 뿌리기 시작하면 이제는 중앙은행이 물가 잡는 게 더 속도가 날 것이고 그렇다면 이제 금리 인하 속도가 훨씬 더 빨리 당겨지겠죠. 그러면 약간 지금 말씀하신 걸 종합해 보면은 금리 인하는 약간 선거 이후. 저는 그렇게 그때부터. 봅니다. 네. 그 전에는 지금 하기도 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미국 경제가 너무 좋다. 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거를 들어보면은 이제 지금도 사실 좀 강달러처럼 느껴지는데 이게 더 강해질 수 있는 그런 수요가 생길까요? 네. 이번에 강달러 기조가 생긴 것은 미국이 달러를 많이 유포하지 않아서 생긴 강달러 기조라기보다는요. 상대적으로 전 세계에서 다른 국가의 지정학적인 불안전성이 높아지고 그리고 다른 국가의 화폐 가치, 중진국 이하의 국가들의 화폐 가치는 지금 뭐 의미가 없는 수준이거든요. 오히려 그런 국가들은 지금 자국 화폐 가치보다도 비트코인으로 저축하잖아요. 그런 수준이다 보니까 그걸로 인한 강달러지 만약에 지금 미국의 긴축 기조까지 더 강화됐었다면
어우 지금 강달러 기준 훨씬 더 셌을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나라도 그렇고 지금 뭐 환율 막 1,400원 찍었다가 뭐 약간 조정은 받겠지만 엔화도 지금 뭐 계속 약세고 네. 뭐 중국도 뭐 지금 되게 힘들어들 하는데 이게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원인인 건지 아니면 뭐 다른 원인들도 있는 건지. 예, 뭐 사실 그 원인도 당연히 섞여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 국채와 관련된 그런 이슈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이슈들이 섞여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랑 일본은 좀 상황이 다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저는 뭐 지난번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적정 환율대가 좀 바뀌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예전에는 수출 잘 되면 그러면 국내로 바로 달러 유입돼서 그래서 환율이 안정화되는데 확실히 기여가 됐는데, 이제는 우리나라의 차세대 주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2차 전지 회사, 전기 자동차, 반도체도 일부 나가기 시작했고, 그러면 수출이 잘 돼도 그들 기업이 벌어들인 달러가 국내로 안 오죠. 해외 법인에 있는 거거든요. 이런 현상들이 이미 일본에서 목격이 많이 됐었고요. 그렇다면 앞으로도 우리나라도 수출 잘 된다고 환율 떨어지는 일이 예전보다 덜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원래 통상적으로 1,100원대, 1,200원대가 우리나라의 환율 조닝이었는데 1,300원대로 올라오고 지금 1,400원 어쩌다 치고 말고 막 이러잖아요. 요런 수준으로 상당히 계속될 것 같다라는 게 전 제 개인적인 소견이에요. 한국은행 뭐 그 총재 이야기를 좀 뭐 들어보면 이제 우리나라가 해외 자산도 많이 가지게 돼서 예전보다 뭐 이게 달러 환율이 좀 낮아지면 어려울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제가 들은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그것도 중요한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과 같은 맥락인데요. 해외 자산이 많아진다는 건 물론 우리 개미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 투자 많이 한 것도 있지만 더 큰 어떤 뭐랄까요? 큰 손들은 기업들이에요. 삼성전자 미주법인, 삼성전자 유럽법인 이런 데서 현지에서 수출해서 현지에서 그냥 계좌에 저장해 놓거든요. 그래서 지난 20년 동안 우리나라 국적에 준하는 계좌에 외국 계좌의 숫자가 20배가 늘었어요. 20배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거기에 나름대로 잔고들이 계속 쟁여져 있다 보니 국내로 유입이 안 되고, 그래서 환율은 올라갔는데 그렇다고 환율 올라간 거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는 논조를 은연중에 풍기신 거예요. 이창용 부총리가. 환율이 이렇게 높아져도 네. 경제가 무너지지 않는다. 네, 왜냐하면 외국의 계좌에 우리 돈이 있어요. 걱정 마십시오. 이 얘기를 한 거고, 실제 작년에 우리나라 환율에 한 1,400원대 넘나들 때 삼성에서 도움을 줬다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 해외 잔고에 있는 달러 자산, 제가 알기로 그 당시 언론으로 통해서 저도 본 거지 확인을 못한 거지만 20조 원 가까이를 쏴줬다. 그래서 국내로 들어왔다. 예, 환율 방어에 기여해줬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창용 총재가 말한 거죠. 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높은 데서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특히 하는 총재가 이렇게 환율과 외국에 우리 잔고에 외화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내수가 아주 안 좋잖아요. 그래도 거뜬해요. 그냥 조금 배고프고 조금 힘들면 돼요. 그런데 수출이 안 되잖아요. 그럼 휘청해요. 왜냐하면 한국이라는 나라는 에너지 사오고 먹거리 사오는데 반드시 달러가 필요한데 그 달러가 없어졌다? 야, 이거는 진짜 국가의 펀더멘탈이 휘청휘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수 좀 뭐 문제 있고 부동산 경기 좀 안 좋고 뭐 이커머스 회사들 뭐 매출 안 좋다? 이건 뭐 그냥 그러려니 하는데, 수출 안 좋다 그러면 모든 정부 관료들이 깜짝 놀라거든요. 그런데 요즘 수출은 좋은 것 같은데 왜 환율이 그럼 이런 거냐? 이게 괜히 불안 심리로 이어질까봐 입막음 하신 거예요. 다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예전 같았으면 보통 이제 환율이 막 수출 잘 되면은 환율 쫙 이제 잡히고 그렇죠. 이런 거 있었는데 지금은 안 그러다 보니까 네.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데 걱정할 정도까지는 아니다. 네. 다만 반대로 얘기하면 환율이 또 이렇게 내려가기도 쉽진 않은 맞습니다. 뉴노멀 같은 그런 상황일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이제 말씀하셨던 거대로라면 어쨌든 미국 금리 인하는 좀 많이 뒤로 밀릴 것 같은데 네. 그거랑 상관없이 지금 뭐 유럽이랑 이런 데서는 좀 금리나 먼저 하겠다 뭐 이런 움직임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유럽 경제가 너무 안 좋거든요. 특히 유럽의 앵커 국가라고 할 수 있는 독일은 실질적으로 작년에 마이너스 성장률을 찍었고, 프랑스 뭐 이런 여타 주요 국가들도 경기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런데 물가는 어느 정도 잡혀가니까 이제는 금리 인하해서 경기 부양에 전폭적으로 나서려는 움직임을 벌써 하기 시작했고요. 선도적으로 유럽 안에 있는 스위스라든가 일부 조세 피난처 역할, 비슷한 역할을 하는 국가들도 벌써 금리를 낮춰놨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뭐랄까요, 돈의 흐름에 어떻게 보면
보면 균형감을 주기 위해서 거기에 부합하는 금리 인하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이제 뭐 네.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금리가 이제 인하되는 게 이제 전 세계적인 방향성이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네요. 그렇죠. 특히 그 과정에서 모두가 기다리고 있는 마지막 숙제는 이제 미국의 금리 인하인데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 금리만 쳐다보는 게 아니라 사실 유럽 금리, 엔화 금리, 중국 금리 다 쳐다봐야 되거든요. 네. 우리 원화 가치는 워낙 그쪽에 다 맞물려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 과정에서 만약에 유로화가 가치가 싸진다. 그래서 한국 화폐 가치가 상대적으로 비싸진다. 우리 수출에 좋은 시그널 분명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의 여러 교육 조건에도 유리한 점은 아니에요. 그런데 최근 일본도 물론 드디어 플러스 금리로 돌아섰다고 하지만 엔화 가치가 너무 낮으니 이것도 우리 수출 경로에는 좋은 점 아니고요.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경제가 너무 안 좋으니까 경기 부양을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그럴 때 한국의 이 높은 금리 수준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그런데 이렇게 주변 국가가 자꾸 금리를 낮추거나 경기 부양에 준하는 활동을 하니 그럼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금리 낮추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소리가 점점 늘어나긴 하지만 한국 경제의 가장 절대적인 영향력은 역시 미 연준이기 때문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가장 바라는 소식 중에 하나는 미국 물가 빨리 잡혀서 미국이 금리 낮춰줬다. 그러면 우리가 이 높은 금리 수준을 유지하는 게 그래도 버거움이 좀 덜해지거든요. 아마 그걸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나라도 금리를 결국에 이제 미국이 낮추면 따라 뭐 낮춘다고 쳤을 때 결국에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금리가 내려가면 이제 그때부터 좀 약간 위기가 오히려 올 수 있다. 어떤 충격이 오고. 근데 그렇게는 안 봐도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이 되게 힘든 시기였고 이제 앞으로는 그래도 좀 좋은 날이 좀 오는 건가요? 네, 금리를 낮추는 이유가 뭔지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금리를 낮추는 게 경기가 박살나기 시작했다. 연쇄 부도라든가 개인 파산이라든가 지자체에 어떻게 보면 채무가 늘어나는 것들을 감내하기 어렵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금리를 낮추는 거라면 그 금리 낮추는 시그널이 그런 시그널을 대표하는 게 맞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물가 잡으려고 너무 인위적으로 높여놨던 것을 정상화하는 과정이라고 하면 그거는 그런 해석이 맞진 않을 거예요. 근데 제 소견으로는 우리나라의 경제 체질이 많은 언론에서 무슨 맨날 무슨 4월 위기설, 9월 위기설 막 이런 것처럼 그렇게 약하지 않아요. 제가 계속 그런 위기설 있을 때마다 방송 출연을 못 하는데 위기 없다고 얘기하다 보니까 안 받아주는 거예요. 방송에 나와서는 뭔가 뭐 무서운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저는 사실 수출만 잘 버텨주면 한국 경제는 우리 내수를 기반으로 비즈니스하거나 장사하시는 분들에게 좀 힘들 수는 있지만 그래도 버텨요. 저는 그래서 한국이 금리 낮추는 게 뭐 엄청난 위기가 있기 때문에 낮추는 거라고 해석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냥 이제 물가가 과도하게 높았기 때문에 잡히면서 이제 네. 자연스럽게 그냥 정상화된다. 네. 약간 이런 개념이겠네요. 근데 이제 아까 저는 그냥 네. 궁금한 건데 결국에 한국으로 외화가 잘 들어오지 않은 거면 네. 수출한 게 어찌됐든 간에 내수에 직접적인 뭔가 좀 부양은 안 되는 거일 수도 있나요? 맞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그러면 계속 좀 내수 시장 좀 힘들 수밖에 없는 건지. 그게 이제 정부의 가장 큰 고민이에요. 어떻게 보면 수출은 잘 됐는데 그걸로 인해서 내수의 전방위적인 낙수 효과가 점점 기대가 안 되는 거예요. 네. 지금 수출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품목들인 2차 전지, 반도체 등등은 가장 고용 비친화적인 산업들이에요. 우리가 뭐 축구장 한 10개 규모가 되는 반도체 공장이나 아니면 2차 전지 공장 가보면 사람 몇 명 없어요. 그러니까 분명 뭔가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게 일부 기업들 그리고 일부 기업에 종사하는 소수의 대기업 직원들만 낙수 효과가 있는 것이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고용이 늘고 그걸로 소비, 투자 뭐 이런 게 증진되는 그런 구조도 아니고 그마저도 외국으로 가버렸으니까 이제 내수의 흐름과 수출입의 흐름이 달리 움직일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뉴스를 보실 때 경제 성장률이 올 초에 진단했던 것보다 조금 더 상방으로 바뀌었습니다라는 뉴스가 나오는데 나는 더 어려운데 이 소리가 그러니까. 나오는 이유가 이제 점점 수출 성적표로 인한 경제 성장률 숫자와 내수 지표는 달라지는 분위기로 간다. 그러면 사실상 시청자분들은 대부분 내수로 그렇죠. 먹고 사는 분들이 훨씬 많을 텐데 어떻게 답이 없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는 개인 차원에서 대응해야 될 거는 방금 말씀드렸던 수출을 기반으로 먹고 사는 기업 근처에서 장사를 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 아니면 그런 사람들이 거주하기 희망하는 곳에 네. 거기에 상권에 투자하던 거기에 주택에 투자하던 해서 그 사람들의 수요를 기반으로 대파할 때 충분히 가격 지불력이 있는 사람들일 네. 테니까요. 그런 곳에 좀 우리가 근처에 사는 게 유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참 좀 그렇네요. 제가 말씀드리긴 낙수 하지만. 효과가 없진 않으니까 네, 낙수 그렇죠. 효과가 퍼지는 고기 인근에 예. 어떻게든 모여 살아야 된다. 맞아요. 네. 실질적으로 요즘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메일을 제일 많이 보내는 이게 그 회사를 제가 나쁘게 의미한 건 아니고 네. 그냥 사실을 전달하는 거니까요. 사실 삼성 재직자들이세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특히 근무지가 화성 캠퍼스, 평택 캠퍼스, 기흥 이런 데 있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서울에 자주 오기가 좀 어려운 건지 모르겠는데 사내 커플이 많더라고요. 아, 그럴 수 있어요. 삼성 다녔었으니까 아시잖아요. 삼성 사내 커플 많죠. 네네.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냐면 반도체 경기까지 좋아버리면 와이프도 삼성 다니고 나도 삼성 다니니까 두 사람 연봉 다 합치면 근 3억이 찍혀요. 그리고 거기는 복리후생 제도가 좋으니까 자녀 어린이집 이런 거 사내에서 다 커버해주고 다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가처분 소득도 꽤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흥이나 평택이나 화성은 밖에 나가서 밥 먹을 데도 없어. 구내 식당에서 밥 먹고 돈도 더 세이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출퇴근 버스 타고 집에 도착하면 뭐 어디 가서 뭐 술 한잔 하기도 애매한 시간 되니까요. 그래서 한 몇 년 지나면 부부가 다 삼성 다니는 분들은 돈이 꽤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재테크 차원에서 집을 더 살까? 아니면 오피스텔이라도 하나 더 사볼까? 이런 수요가 많은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삼성 재직자들이 특히 관심을 많이 둘 법한 지역들 있잖아요. 우리 둘이 여기 살면서 목포에 집 살 생각 안 하는 것처럼요. 그래서 그런 삼성의 캠퍼스라고 불리우는 지역 그리고 그런 삼성 임직원들이 살고 있는 거주지. 그럼 그 근처에 어떤 이런 투자를 한다면 그런 구매력 있는 사람들이 뭐 이 금액이면 제가 지불할게요. 이럴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제가 삼성으로 말씀드린 거지만 다른 회사도 비슷한 데가 있겠죠. 자, 그래서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정말 국가에서 어느 순간인가는 왜냐하면 유권자들 대부분 내수로 먹고 사시는 분들이니까 경기 부양에 나설 거예요. 그 경기 부양에 나서는 텀은 아마 다음 대선을 한 1년 반 앞두고부터 이제 어떻게 부양할 것인지에 대한 시그널이 대표적으로 나올 겁니다. 부동산도 그대로 둘 수 없고요. 그다음에 내수를 움직이려면 건설도 또 당연히 활성화시켜야 되고 그때쯤부터는 또 다시 내수가 반짝할 수 있는 이유들이 꽤 많아질 거예요. 과거 같았으면 이제 벌어온 돈을 가지고 이제 막 그 인프라 깔고 하면서 막 그렇죠. 건설업으로 부양하고 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다시 또 돌아올 수도 있을 수도 있다. 네. 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